안녕하세요. 70여 년의 삶에서 기적을 마주한 애청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잊지 말아야 하고 베푼 자는 기억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은혜를 입은 자는 오히려 받은 도움과 배려를 잊기 마련이고 베푼 자만 홀로 본인이 타인에게 준 도움이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음을 씁쓸해하는 게 이 노인도 다 아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종종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가볍게 불어서 날린 민들레 씨가 훗날 예쁜 꽃을 피워 나에게 좋은 향기를 주듯 내가 남에게 베푼 친절이 기적이라는 형태로 돌아오더군요. 내 자식에게마저 믿음을 잃은 제게 찾아온 반갑고 따뜻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채널에 연락을 하게 됐네요. 자식복 빼고 다 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본다면 씁쓸하지만 이 말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았네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어머니께서는 중학교 교사셨습니다. 두 분의 영향으로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남편과 결혼 후 새 아이를 낳고 빠른 은퇴를 했죠. 남편은 저를 만나던 당시 본인만의 사업을 시작한 터라 가난했기에 저희 부모님께서 외동딸 시집 보내기 못 믿어 하셨지만 남편은 저와의 결혼 생활 동안 그 걱정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어요.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방 하나짜리 좁은 집에서 시작한 저희 부부의 신혼생활은 서울의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새 아이와 단란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그 편안한 행복이 쭉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부모가 어린 자식을 보며 그냥 이대로만 더 이상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지, 그저 어렸을 때는 이것들 언제 다 사람 구실하게 키우나, 어서 자라서 부모 곁 떠나서 저들끼리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큰 자식들을 보고는 이럴 거면 차라리 기저귀도 못된 아기인 채로 남아줬으면 하는 절절한 마음뿐이네요. 첫째는 참 어려서부터 애가 소극적이고 조용했어요. 그래도 말은 잘 들어서 공부도 곧잘해서 명문대에 들어갈 정도였죠. 첫째 아들은 조건은 좋았지만 말 주변이 없는 건지 자신감이 부족한 건지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 늘 미역국만 말아먹었고 목표로 했던 대기업은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름 들으면 알아줄 만한 회사에 들어갔어요. 저나 남편은 그것만으로도 참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가족이 있고 제 몸 하나 건사할 수 있는 직업까지 얻었으니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러다가 첫째 아들이 30쯤 돼서 결혼하고 싶다는 아가씨를 한 명 데려왔는데 첫째 며느리는 아들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보물 같은 존재지만 동시에 저나 남편에게는 부모도 몰랐던 내 아들의 모습을 보게 해준 역할을 했네요. 집에 인사를 시키러 왔을 때부터 이미 첫째가 며느리에게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벌이도 그렇게 넉넉지 않고 사돈댁 사정도 여유치 않아서 아들이 모든 결혼 비용이나 신혼집 장만을 부담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말이죠. 뭐 저희 집이 없는 집도 아니고 누가 돈을 얼마 냈으면 뭐합니까? 그저 내 자식이 이 정도로 정성을 다할 제 짝을 찾았다는 생각에 좋기만 했어요. 근데 그 지극정성이 저와 남편에게는 도구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첫째가 손주가 태어나고 몇 년 지났을 때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채원이 회사 그만둔 지 꽤 됐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혼자 집에서 서준이만 보기 좀 그렇나 봐요. 그래서 뭐 작은 카페 같은 거 하고 싶다는데 혹시 아빠께 잘 말해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카페만 차리면 서준이는 당연히 장모님께서 봐주신다고 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커피숍인지 뭔지를 하고 싶다는 며느리의 말에 쪼로록 돈 나올 곳으로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첫째. 첫째는 한 달 동안 저와 지 애비를 아주 구워 삶아서 커피숍을 차릴 자금을 얻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대로 구워 삶아져서 먹힌 저나 남편도 참 어리석었죠. 심지어 그렇게 영 커피숍이 잘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준 돈으로 차린 커피숍에서 지 동생과 함께 일을 했는데 대체 장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문을 열고 몇 년 동안은 계속 찾아오는 각설이 마냥 첫째가 찾아와서 건물 임대료를 저나 남편에게 빌려가기도 했어요. 뭐 장사가 마음대로만 되는 게 아니니 탓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었다는 은혜는 잊으면 안 되죠. 제가 그 커피숍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돈을 참 많이 투자하기도 해서 꽤 번화가에 위치해 있었고 가게 인테리어도 세련됐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지 손님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고요. 며느리가 파는 커피라도 한 잔 사서 먹고 오려고 들어갔는데 계산대 안에 있던 며느리가 저를 보고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시나요? 어? 어머님, 여긴 왜 오셨어요? 여긴 어머님이 드실 만한 거 하나도 없는데. 없기는 왜 없니? 나도 커피 마실 줄 안다, 얘. 아, 그럼 한 잔 드릴까요? 저도 커피 한 잔이었지만 내 며느리 가게 매출 올려주려고 며느리가 그냥 준다고 해도 제 돈 내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당연하게 제게 금액을 말하는 며느리를 보고 참 얘도 대단하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더 의아했던 건 커피를 유리잔이 아닌 종이컵에 줬다는 겁니다. 왜 여기다 주니? 저기 앉아있는 손님들 보니까 다 잔에 마시고 있던데. 어머님 마시고 가시게요? 그럼 그냥 보내려고 했니? 나는 네 가게 구경도 하고 너 일하는 거 좀 괜찮나 듣기도 하려고 했는데. 그럼 좋은데 어머님 저 바빠요. 오늘은 그냥 집에 가면서 드세요. 바쁘다고? 아니 저기 저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뭐가 바빠? 어머님이 카페 일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원래 손님이라는 게 한 번에 몰리는 거라서 이러다가도 갑자기 바빠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걸 어떻게 말해야 돼? 좀 나이 든 사람이 가게에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무례한 말을 가족에게 어려움 하나 없이 내뱉다니요. 저는 어처구니도 없고 화가 나서 제 앞에 커피가 든 종이컵을 손으로 탁 쳐서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손님들이 들을 정도로 아주 뚜렷하게 크게 말했어요. 그 젊은 사람들만 와야 한다는 커피숍을 과연 누구 돈으로 열 수 있었는지 네가 기억은 하고 그딴 말을 하는 거니? 됐다. 너같이 생각 짧은 애가 뽑은 커피 입에 댈 생각도 없어. 어차피 꾸정물맛만 나겠지. 그렇게 뻥찐 며느리 얼굴을 보고 집에 들어온 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지색 씨가 한 잘못에 대한 사과보다 일단 제게 화부터 내더군요. 엄마, 채원이 가게 와서 행패 부리셨다면서요? 대체 왜 그러세요? 왜? 행패? 그게 그렇게 말하든? 진짜 행패가 뭔지 내가 찾아가서 보여줘? 너 그 가게에 들어간 네 아버지 돈 도로 내뱉으라고 하기 전에 입 다물어. 모지리 같은 거 같으니라고. 원래 애가 총명하진 않았어도 뭐가 옳고 그른 건 안다고 생각했는데 마누라 얻은 다음부터는 어째 모지리가 됐어. 내 자식이니 이런 말로 끝냈지. 남이었다면 정말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때까지 빌려준 돈 다 갚으라고 했었을 겁니다. 부모가 된다는 게 그저 자식에게 뭐가 우선이고 자식이라면 장기도 모두 내어줄 수 있다지만 그런 사랑이 오히려 첫째에게는 독이었나 봅니다. 그렇다고 둘째나 셋째는 뭐가 더 나았을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탁하고 지저분하니 아랫물들도 줄줄줄 말썽이네요. 둘째는 어려서부터 늘 지 아버지처럼 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공부머리가 지 형만큼은 아니었지만 경제학과를 나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열정이 대단했죠.
남편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발자국을 걷는 둘째를 응원하기 위해 초기 사업 자금도 도와줬습니다. 근데 존경하는 마음은 넘쳤지만 운과 능력이 따라주지 않았는지 처음 시작했던 투자 회사는 영 빛을 보지 못했네요. 그런 둘째가 비빌 구석이라고는 저와 남편밖에 없었고, 저도 남편도 자식이 어떻게든 지 사업을 하겠다고 아등바등하는 둘째의 부탁을 들어줬고 힘이 되는 데까지 도와줬습니다. 매일 일이 안 풀려서 힘들다, 지 안에 볼 면목이 없다, 우는 소리만 하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지 자식 해외 유학 보냈다는 소식을 전해오기까지 말이죠. 심지어 소식을 먼저 전한 것도 아니었네요. 그해 초등학생이던 손주는 어느 날부터 제 집에 찾아오지도 연락도 안 되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은 자식들 중에 가장 먼저 결혼을 하기도 했고 속도 위반으로 애를 낳아서 저와 남편에게 제일 먼저 손주를 안겨줬기에 저나 남편이나 첫 손주에 대한 애착이 좀 있었거든요. 예, 준우는 좀 있으면 중학교 들어간다고 공부하느라 할머니 할아버지 집도 안 오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쉬엄쉬엄 해야 애가 안 지치지. 아, 걱정 마세요. 그냥 요새 공부하느라 체력이 좀 딸려서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둘째와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니 저나 남편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렇게 몇 달 후에 저는 둘째 며느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부인과 통화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손주가 조기 유학을 갔다는 걸 말입니다. 골이 띵 하고 울리더군요. 매일 돈이 없다, 사업이 힘들다 하던 놈이 지 아들 유학까지 보내고 심지어 보내기 전에 저나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고 손주 인사도 안 시키고 그냥 야반도주 아들 보내버린 다음에 뻔뻔하게 계속 거짓말을 했다니. 사실을 안 저도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꼈지만 남편이 정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둘째를 집에 불러다가 뺨을 사정없이 날리며 말했어요. 네가 얼마나 나나 네 엄마를 무시하면 네 자식 유학 보냈다는 소리도 없이 계속 한국에 있는 척 연기를 해. 내가 준우 유학 갔다고 하면 유학 보낼 돈 있으니까 이제 힘들다고 해도 돈 안 줘야겠다. 이럴까 봐 숨겼냐? 네가 내 자식이면 처음으로 생긴 첫 손주 공부하러 외국 나간다. 인사시킬 염치나 상식이 있어야지. 너 앞으로 자식이라고 부모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마라. 너 나나 네 엄마 부모로 생각 안 하는 놈이야. 둘째는 손이 발이 되게 빌고 무릎을 꿇고 남편 바지가랑이에 매달려 용서를 빌었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 후로도 둘째는 제발 용서해달라, 도와달라 찾아오고 연락도 했지만 저나 남편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셋째, 하나뿐인 딸은 저나 남편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나일 겁니다. 순하고 착한 딸은 그야말로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신세 망쳐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까요. 대학 나와서 취직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주변에 친한 남자 한 명 없던 딸은 어느 날 딱 봐도 건달 같은 놈을 집에 데려오더니 대뜸 신호 위반으로 애가 들어서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생긴 하나 있는 사위는 술집을 한다고 했고요. 근데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술집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흔히 기도라고들 하죠. 술집 영업장 관리를 하는 일을 하던 거였네요. 차라리 이뿐이라면 눈 한번 질끈 감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저와 남편을 찾아왔는데 글쎄 그 돈이 사위가 폭력 시비에 휘말렸다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왔던 거였어요. 마음으로는 남을 때렸으면 감옥 가서 죗값을 받으라고 하고 싶었지만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딸과 차마 갓난쟁이인 제 손주를 애비 없는 자식으로 둘 수 없어서 속이 썩어 들어가는 심정으로 도와줬어요. 하지만 차라리 그때 형을 살든 감옥에 가든 말든 죗값 받아 후회라도 해주게 했어야 했네요. 그 후에도 사위는 폭행, 음주운전, 영업 방해까지 아주 현란하게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다녔고 그럴 때마다 딸이 울면서 찾는 건
저와 남편뿐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참다 또 울면서 제게 신세한탄하려고 전화를 한 딸에게 말했어요. 선이야, 너 그냥 이혼해라. 요새 이혼했다고 손가락질하는 세상도 아니고 지연이 혼자 키우기 무서우면 이 엄마랑 아빠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 매일같이 속 뒤집어지는 일만 키우는 놈 뭐가 좋아서 그냥 사니? 저는 제가 용기를 주면 딸이 그 왼수 같은 놈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참을 울던 딸이 울음을 뚝 멈추고 제게 한 소리가 저를 뒷목 잡게 만들었죠. 엄마, 내가 엄마한테 그런 소리 들으려고 전화한 줄 알아요? 내가 이혼 생각이 있었으면 진작 했지. 왜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러겠냐고요. 어떻게 하나 있는 딸 이혼녀 만들 생각을 해요? 엄마, 그냥 말해요. 엄마나 아빠나 처음부터 종훈 씨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요. 딸이 힘들어할 때 옳았구나 하고 눈에 가시 같은 사위 치워버리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가요? 신나게 지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울어서 도와주겠으니 이혼해라 한마디 한 게 부모로서 이리 질책을 받을 일인가요? 지랑 지 새끼 살 길 찾아주겠다고 했는데 도리어 잡아먹을 듯이 덤비는 딸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 우는 소리에 그냥 어쩌면 좋니? 그래도 살아야지 할까? 너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으면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라도 쳐. 딸 자식 죽고 싶다는 말 골백 번을 들어서 속 터지는 나한테 호소하지 말고. 너 이혼 생각 없으면 나한테 연락해서 네 소중한 남편 욕하지 마라. 엄마도 이제 버려야 하는 쓰레기 안고 살면서 냄새 난다고 우는 네 얘기 듣기 지쳐. 딸은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냐. 그럼 나는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너무한다고 울고불고 했지만 어쩌나요? 지가 그런 놈이라도 끌고 산다는데. 저는 딸에게 이렇게 단호할 수 있었지만 남편은 참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뿐인 막내딸이 그런 불안당 같은 놈과 사는 걸 가슴 사무치게 괴로워했죠. 내 자식이지만 저마다 다른 사정과 변명으로 부모를 지갑 보듯 보는 돈벌레 같은 자식들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은 곧 일흔을 앞두던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몸살을 크게 앓던 남편은 열흘 뒤에 구토를 하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몇 개의 검사 끝에 남편이 잔해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걸 알게 됐고 터질 위험이 있으니 그 전에 수술을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하늘이 무너졌죠. 부부란 게 언젠가 죽음으로 헤어져야 하는 운명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 순간이 이리도 빨리 찾아올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긴 수술에 들어갔고 그때 제 곁을 지켜준 건 그래도 피부치 노릇을 하려는 자식들이었어요. 지들도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놀라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그래도 내 자식들은 맞구나 싶더라고요. 수술 후 남편은 첫 수술 후에 정신을 회복하고 가족들을 알아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도 찰나의 것이었죠. 수술 부위에 재출혈이 생겼고 또다시 응급수술을 해야 했어요.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첫째가 그러더군요. 엄마,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아버지 정말 가망이 없어 보여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 때 아빠 유산 정리하고 집도 처분한 다음에 그냥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아빠가 떠나신 후에 어떻게 엄마 혼자 사시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이놈이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수작을 하는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라고 해봤자 집과 아주 소액의 노후자금 뿐이었어요. 이미 일평생 일군 재산은 삼남매가 하이에나처럼 다 뜯어갔기에 풍족했던 살림이 그냥저냥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 쪼그라들었으니까요. 제가 이 사실을 말하니 첫째는 의외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순간까지 돈에 눈이 뒤집힌 후레자식인 줄 아세요? 그냥 엄마가 아빠 떠나신 후 힘들 때 정리하느니 차라리 지금 좀 담담하게 먼저 정리하시는 게 심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 말이에요.
이놈이 좀 철이 들었나 싶으신가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꿍꿍이 속이 있구나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 순간 그나마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자식이라는 생각에 제 마음이 약해졌네요. 남편은 끝내 짧은 투병 생활 중 숨을 거뒀고 정말 혼자 남은 제게 남은 가족은 아들 둘과 딸뿐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자식들 집에 얹혀 살고 싶지 않아서 첫째의 제안도 거절을 했어요. 근데 며칠 후 정신을 차렸나 싶던 첫째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 이 시기에 엄마한테 이런 부탁드리는 게 자식으로서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정말 제가 도움 청할 수 있는 게 엄마밖에 없어요. 장모님께서 이번에 갯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동네 아줌마들한테 단체로 고소를 당하기 직전이에요. 무슨 갯돈을 여기저기서 돌려막기를 하신 건지 액수도 꽤 커서 엄마, 아버지 재산 얼마 남지 않을 거 아는데 이 집이라도 어떻게 담보대출 받아서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애엄마가 매일 지 엄마 때문에 죽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밤낮으로 울어서 미치겠어요. 이뿐만 아니라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마치 짠 듯이 제게 찾아와 무슨 문제가 있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지 회사 고객하고 문제가 생겼다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한다고 회사에 와서 난리를 쳤다고 하고 셋째는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하고 아마 남편이 옆에 있었던 시절의 저였다면 택도 없다고 했을 테지만 남편이 떠나고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남은 건 자식들 뿐이라는 생각에 차마 애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제가 정말 미쳤었죠. 하나 남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첫째에게 일정 부분을 빌려주고 나머지는 둘째와 셋째에게 빌려줬습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첫째가 저를 모시고 살겠다는 말을 믿었기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일이 잘못돼도 장남이 나를 책임져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말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꼭 갖겠다고 하던 자식들은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끝내 장기간 연체로 인해 저당 잡힌 집은 은행의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끝까지 믿었던 자식들로 인해 저는 먼저 간 남편이 남겨준 집을 잃고 만 겁니다. 심지어 이혼하겠다고 변호사 구하겠다고 돈 가져간 딸은 이혼도 안 했습니다. 저는 끝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고 집 문도 안 열어주던 첫째를 찾아가서 힘들게 얼굴을 마주하게 됐고 그렇게 마주한 첫째는 저를 보자마자 이딴 소리를 해서 간당간당 버텨오던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네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같이 사는 건 어려워요. 남는 방도 없고 그렇다고 엄마를 거실에서 지내게 할 순 없잖아요. 일단 있는 돈으로 원룸이라도 구하든 하세요. 상황 봐서 꼭. 원룸? 너는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남겨준 그 집을 날려놓고 나한테 알아서 방 구해서 살라는 말이 나오니? 네가 내 속에서 나온 자식 맞아? 그렇게 지가 책임지겠다, 모셔가서 살겠다던 놈이 이제 와서 알아서 살라고? 이 쓰레기 같은 놈. 됐다. 차라리 이렇게 알거지 된 김에 너나 네 동생들 같은 돈벌레 치우게 됐으니 속이 다 시원하다. 아이, 엄마가 무슨 알거지예요. 아빠가 벌어놓은 돈이 얼만데. 그래, 그 돈이 얼만데 40 넘은 자식들이 다 빼먹어가서 그것도 동났어. 쌀통에 든 쌀벌레들처럼 네 부모 통장에 든 돈벌레들 때문에 바닥났다고. 네 동생들이나 너나 엄마 빈털털이 된 김에 이제 빼먹을 것도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라. 내가 전 재산 어디 기부했다 치고 원수 같은 너희들 남은 내 인생에서 청산했다고 칠 테니까 연락하지 말어. 내 속으로 난 자식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래서 더 이상 회복할 수도 없게 배신을 당하고서야 이놈들은 답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에게도 통보했어요. 이제 남은 게 없으니 다들 알아서 살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요. 너희에게 털릴 대로 털렸으니 양심이 있으면 니들 애미가 편하게 살 수 있게 놓아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게 남은 돈으로 방 하나짜리 집을 월세로 얻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연락처도 바꿨고 그놈들에게 이사 가는 주소도 일체 말하지 않았고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돈벌레들에게서는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정말 이것들이 양심이 있어서 연락을 안 하고 찾아오지 않았던 걸까요? 그래도 애미인 저는 알죠. 아마 제게 돈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다면 제가 해외로 도피를 했어도 끝까지 찾아와서 돈을 갈취해 갔을 거라는 걸 말이죠. 가져갈 돈이 없어진 제게 명절이나 제 생일에도 연락 한번 하지 않는 자식들. 아니, 이제 남보다도 못한 돈벌레들을 생각하면 씁쓸하긴 해도 마치 남편과 처음 신혼생활을 했던 그 좁은 집 같은 곳에서 다시 한번 저만의 인생을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으로 힘을 냈습니다. 집은 구했어도 곧 70인 나이에 몇십 년을 쉬던 돈벌이를 해야 했기에 초조하면서도 다시 젊어졌다는 기분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 기업이 많은 번화가 24시간 국밥집 야간조로 일을 할 수 있었네요. 아, 그러고 보니 제가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다름 아닌 둘째 며느리의 전화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귀신같이 제가 식당 일을 한다는 소식을 언제 들었는지 대뜸 일은 할만하냐, 얼마 받냐는 질문을 하더니 유학 간 손주에게 보내는 생활비 대기 좀 힘들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딱 봐도 그 생활비를 제게 달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일하는 식당은 손님이 그 근처 회사에서 야근 마치거나 회식을 하고 아예 해장까지 하고 가는 회사원들 뿐이니 야간조에는 바쁘지 않다고 나이 들어서 손이 느린 저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저를 배려해준 사장님의 말이 괜한 말인 것처럼 저는 그곳에서 주방일과 함께 서빙일까지 겸할 수 있었습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면서 요새는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과거의 70대는 지금의 5, 60대와 같다는 말이 헛것이 아닌 것처럼 저도 그 나이에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저 그때 제게 주어진 기회와 다시 일하는 인간으로서 내 한 몸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순간에 감사하며 제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하늘이 감동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오래전에 던지고 던진 것도 잊고 있었던 부메랑이 되돌아온 걸까요? 어느 날 제가 일하는 식당에 기적이 찾아왔어요. 여느 때와 같이 새벽인 시간에 한산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쓸 음식 재료 손질을 하고 나가서 손님들이 먹고 간 상을 치우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저를 힐끗 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 청년은 종종 제가 일하는 시간에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갔었어요. 그 근처에 대기업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사원증을 가지고 있던 걸 봐서 거기 다니는 회사원이라고 생각을 했죠. 나이는 한 30 초중반 정도 되었을까? 참 멀끔하게 생기고 예의도 발라서 대기업에 다니는데 저렇게 인성도 바르니 부모님께서 참 좋아하시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을 기억하는 건 단순히 그런 것뿐만이 아니었네요. 어째 올 때마다 저와 눈이 많이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가면 청년은 아닙니다. 라고 어색하게 웃어 보였죠. 나중에는 어차피 눈이 마주쳐도 가봤자 아니라고 할 게 뻔하니 그러려니 했는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마 고향이 서울이 아닌데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나랑 닮아서 빤히 보나 보다 라고 저 혼자 그럴싸한 추측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그 추측이 얼추 들어맞긴 했기에 큰 충격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도 또 저와 눈이 마주친 청년에게
그냥 빙그레 웃어 보이곤 제 할 일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같이 일하는 아줌마 하나가 저를 순영 여사라고 장난스럽게 부르는 게 들렸습니다. 일하는 직원들끼리 출출하면 야식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그날은 뭘 먹고 싶냐고 묻기 위해 부른 거였어요. 간단하게 육수에 소면이나 말아 먹자라고 말을 한 뒤 다시 식탁 서랍에 깨끗한 수저들을 채우고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툭툭 건드리기에 뒤로 확 돌아봤습니다. 제 어깨를 두들긴 건 다름 아닌 대기업에 다니는 그 청년이었고 청년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 실례지만 혹시 조남이 김순영 씨 되시나요? 아, 네, 맞는데 왜 날 아시나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식당에 올 때마다 나를 흘긋거리는 청년이 어찌 내 이름 석자를 알고 있을까 하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뭐 아까 같이 일하는 아줌마가 내 이름을 불렀기로써니 성까지 알고 있다는 게 의아했죠. 근데 충격적인 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맞다고 하자 힘이 툭 하고 빠진 것처럼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기 시작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때 식당에 있던 손님 2명과 청년의 곡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주방 직원들까지 단체로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저는 허겁지겁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그 청년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총각, 왜 그래? 일단 일어나봐. 나를 어떻게 알고, 아니 이렇게 다짜고짜 울어, 어? 아주머니, 정말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명호예요, 명호. 아주버님 집 새방에 살던 새댁 아들 명호요. 그 말을 듣고 청년뿐만 아니라 저 또한 다리가 훅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어, 맞네. 맞아, 명호. 아유, 크더니 엄마 얼굴 그대로 닮았네. 언제 이렇게 컸어, 어?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만일 누군가 예전에 헤어졌던 그리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망설임 없이 이 청년과 이 청년의 어머니를 말했을 텐데 말이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 저와 남편이 살던 주택이 단독주택이긴 해도 본체 옆에 좀 큰 창고방이 하나 있었어요. 말이 창고지 전기도 들어오고 화장실이나 주방을 만들기만 하면 새방 줄 수 있을 정도의 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좀 무리를 해서 거기에 싱크대를 설치하고 입구 쪽에 화장실을 터서 어느 초등학생 아들을 둔 젊은 부부에게 세를 줬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초등학생 아들이 지금 제 눈앞에서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이 청년이었고요. 그냥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였다면 이렇게 만나자마자 서로 눈물을 쏟진 않았겠죠. 그 집 세댁과는 참 가슴 아프고 씁쓸한 일로 기억에 남았던 관계이기도 했고 그랬기에 더 애틋하기도 했네요. 초등학생 아들이 있긴 했지만 저보다 한참은 동생일 법한 나이이기도 했고 또 뭔가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게 새댁스럽기도 해서 저는 이 청년의 어머니를 늘 새댁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새댁은 참 착하고 조용했지만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손버릇이 참 안 좋았습니다. 처음 그 부부가 집에 들어와 살다가 한 나흘 정도 지났을까요? 집 아래쪽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소리가 뭔지 직감할 수 있었어요. 우선 그 부부가 이사를 오고 난 후에 마주쳤던 새댁의 모습은 늘 소심하고 그때가 초여름이긴 해도 늘 긴 바지에 긴 팔로 온몸을 가리고 다녀서 제가 어머 새댁 안 더워? 라고 물으면 그저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피했다는 게 기억이 났기에 저 소리가 새댁의 남편이 내는 가정폭력의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경찰에 얼른 전화해. 새빵 새댁 지금 위험한 것 같아. 자초지종을 모르던 남편도 일단 제 말을 듣고 경찰에 전화를 했고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 새빵 문이 열렸을 때
새댁의 눈에는 커다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집에 몇 번의 경찰이 오고 가고 나중에는 경찰을 부르기도 전에 저와 남편이 그 새방에 달려가서 문을 쾅쾅 두들기기도 했어요. 당장 그 새댁에게 이혼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찌 남이 당장 갈라서라고 책임지지도 못할 소리를 내뱉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루는 늦은 밤에 현관문을 쾅쾅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남편이 나갔더니 글쎄 새댁이 입술에 피가 맺힌 채로 어린 아들을 안고 왔던 거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저 말고 애한테도 손을 대려고 해요. 술 먹고 저 때리다가 그거 보고 말리려는 아들한테 손을 들려고 해서 도망왔어요. 아주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저와 남편은 결심했습니다. 이 두 모자를 평생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사람 목숨을 살려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새댁에게 경제적인 문제만 없다면 이혼을 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고, 새댁은 아무리 두려웠어도 아들을 위해서 그래야만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새댁을 도와서 그 가정폭력범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그 인간 알고 보니 바람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이혼 후에 그 바람난 상대와 살림까지 차렸고요. 새댁은 차라리 상대가 있어서 본인과의 이혼을 미련 없이 할 수 있었다고 다행이라고 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후에 저와 남편은 결심한 대로 새댁에게 아낌없는 후원을 했습니다. 일단 새댁에게 방세는 받지 않기로 했어요. 새댁은 그럴 수 없다고 무슨 일을 해서든 돈을 벌어서 방세를 내겠다고 했지만 저와 남편은 돈을 벌어서 남는다고 해도 그건 하나 있는 아들을 위해 저축을 하든 뭐라도 더 사입히던 먹이던 하라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새댁에게 격리학원이라도 보내서 남편 회사에 사무 보조로 취직을 시키고 싶었지만 새댁은 가방끈 짧은 본인이 처지 때문에 분에 넘치는 일을 맡을 수는 없다고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해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새댁은 금방 가사 도우미 일을 구했고 아들과의 새 출발을 위해 노력을 했죠. 그때 제 자식들은 모두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던 터라 애들이 학교 가고 나면 집에 저밖에 없었기에 초등학생이었던 청년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혼자 집에 있지 말고 저희 집에 와 있으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그 애가 숙제하는 걸 옆에서 봐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새댁이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아예 저녁까지 해서 집으로 보내기도 했죠. 그만큼 어린 청년은 제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새댁을 위해 저희 가족들 먹을 반찬 할 때 재료를 더 넣어서 새댁과 어린 청년이 먹을 반찬도 한 보따리 싸서 냉장고에 넣어주는 게 그 당시 제 낙이기도 했네요. 이제는 어제 제가 무슨 반찬으로 밥을 먹었는지 가물가물한 나이가 됐지만 그 당시 새댁이 일을 시작하고 처음 제 생일이 됐을 때 얼마 되지 않는 월급에서 아끼고 아껴서 제게 선물로 꽃분홍색 립스틱과 손수건을 준비해서 수줍게 내밀었던 것과 어린 청년이 써준 편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정말 가족처럼 제 동생처럼 지냈던 새댁이 떠난 건 그리 멀지 않은 어느 가을날이었네요. 주말 아침 현관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나가보니 어린 청년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서 있더군요. 제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청년은 다 새는 발음으로 말했어요. 아줌마, 엄마가 숨을 안 쉬어요. 엄마가 일어나질 않아요. 어린아이의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일단 집에서 구급차를 부른 뒤 얼른 새방으로 넘어갔어요. 어린 청년의 말처럼 새댁은 마치 자는 것처럼 곤히 누워서 눈도 뜨지도 않고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새댁의 심장은 소생이 불가능했고 의사의 말로는 의문사가 아닌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더군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니, 분명 그 전날만 해도 저와 내리는 비를 보면서 빈대떡 부쳐 먹으면 딱이라는 군침 섞인 제 말에 웃던 새댁이 왜 그런 선택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나중에 새댁의 장례식 전에 남편이 어린 청년에게 입힐 옷을 찾다가 그 방에서 새댁의 유서를 발견하기 전까지 말이죠. 그곳에는 죽을 둥 살 둥 살고 있지만 아들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너무 버겁고 두렵다는 말이 써져 있었고, 도움을 줬지만 끝내 이런 선택을 하고야만 자신을 저와 남편이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용서를 비는 내용과, 또 먼저 떠난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는 어린 청년에게 보내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웃고 괜찮다고 했어도 속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초조함으로 타들어갔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어린 자식을 두고 간 새댁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그 속을 먼저 알아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가슴이 꽉 조여오는 것만 같았네요. 일단 새댁의 장례식을 위해 새방에 있던 수첩에서 새댁 친정 번호를 찾을 수 있었고, 딸이 이혼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새댁의 친정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솔직히 저와 남편은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어린 청년을 도맡아 대학 가기 전까지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새댁의 어머니께서 손주를 데려가겠다 결정을 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아쉬운 작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는 심정으로 새로 전학을 가는 학교에서 적응도 잘하고 즐겁게 지내라고 새 신발과 가방, 옷가지 몇 벌과 학용품 등을 사서 바리바리 챙겨줬어요. 떠나는 청년을 꼭 안아주며 할머니와 잘 지내고 늘 건강하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이 아줌마에게 전화를 하라고 저희 집 전화번호와 심지어 남편 회사 전화번호까지 수첩에 적어주었죠. 그 어린 청년은 그 작은 덩치로 저를 마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줌마. 꼭 다시 올게요. 아줌마랑 아저씨 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근데 그 말이 진짜였다는 걸 20여 년이 지난 그날 알게 되다니. 청년이 할머니 댁인 부산으로 간 후에 몇 년 동안은 연락이 닿았지만 어느 순간 뚝 하고 아예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서운하고 걱정이 되긴 했지만 어디서든 잘 살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기적과 같은 순간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저와 다 큰 청년은 식당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소주 한 병을 사이에 두고 지금까지 하고 싶었지만 할 방법이 없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부산 가고 2년 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를 맡아주겠다는 친척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가까운 보육원으로 갔죠. 보육원에 갔어도 전환할 수 있긴 했는데 아주머니랑 아저씨 목소리 들으면 당장 저 좀 데려가 달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금방 저 후원해 주겠다는 후원자도 나타나서 학교도 잘 다녔고 좋은 대학도 나와서 이렇게 이름난 기업에 취직도 할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엔 결혼도 했고요. 근데 저 살기 바쁘다고 아주머니나 아저씨 찾아뵙지도 않고 정말 정말 죄송해요. 두 분께 부모님과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도 잊고 산 절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용서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기특하게 잘 사는 거 보여준 것만으로도 기쁜데 그런 생각 하지 말어. 부모 마음 다 똑같아. 연락을 안 해도 어디서 지가 알아서 잘 살기만 해도 배부른 거야. 저와 청년은 두 손을 꼭 잡고 정말 모자 사이처럼 애틋하게 살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저씨는 건강하냐는 청년의 물음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부고를 전했고, 청년은 힘들게 멈췄던 눈물을 다시 쏟아냈어요. 그러다가 청년이 가만히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해서 저를 당혹스럽게 했죠. 아, 예전에 저랑 어머니 살던 그 새방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직 거기 살고 계시죠? 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보다도 그 당시 제 처지에 대해 말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어떻게든 변함없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이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으니 최대한 담담하게 그동안 제가 겪은 일을 짧게나마 청년에게 설명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남편의 소식을 듣고 울던 청년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그렇죠. 남이 듣기에도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을 직접 당한 저는 오죽했을까요? 그래도 이미 지났고 그런 자식놈들 키운 제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에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청년의 손등을 툭툭 두들기면서 저는 괜찮다고 하며 설명을 마쳤죠. 안 그래도 아주머니가 이런 시간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거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는데 혼자서 힘들어서 어떻게 버티셨어요? 아니, 잘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자식도 아니고 정말 인간 새끼들도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 자식놈들 때문에 뚫린 빈자리 이제 제가 채워드릴게요. 아이고, 됐어. 말이라도 정말 고맙네. 저 빈말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야 찾아뵌 죄책감 덜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마 지금 아주머니 앞에 제가 이렇게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가 봐요. 제가 이제부터 아주머니의 가족이 될게요. 그러니까 행여나 힘들고 외로워졌을 때 그 인간을 찾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네? 저는 그저 웃으면서 고맙다고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뱉었던 말을 지킬 것 같이 청년은 저를 찾아왔어요. 심지어 결혼한 아내도 함께 와서 종종 셋이 식사를 하기도 했네요. 청년은 아내에게 저를 소개하며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야. 아주머니 안 계셨으면 나 이 자리에 안 있었어. 라고 해서 그동안 얼굴 못 봐서 서운했던 감정을 깔끔히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간히 얼굴 보고 밥 먹고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청년은 아니었나 보네요. 어느 날 제가 식당을 쉬는 날 저를 찾아오더니 함께 갈 곳이 있다고 저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도착한 곳은 청년이 사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주 깔끔해 보이는 아파트였죠. 제가 여긴 누구네 집이냐고 물으니 청년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시면 아주머니가 살게 될 곳이죠. 어? 명훈아, 그게 무슨 소리니?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곳 정리하고 제가 알아본 두어 곳 있거든요. 오늘 거기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으로 계약해요. 제가 당장 집은 못 사드려도 전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기함을 할 노릇이었죠. 아무리 소중하게 다시 만난 인연이라고 해도 전셋집을 얻어준다니. 저는 제 눈에는 아직까지 헤어졌을 당시 그 어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청년에게 그만한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때 빨리 그 아파트 앞을 떠나고 싶어 발을 동동 구르는 제 어깨를 잡은 청년은 가만히 눈을 맞춰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 하나뿐인 가족이 되겠다는 거 진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주머니 가족이 되는 것처럼 아주머니도 혼자인 제 가족이 되어주시는 거고요. 늘 처가를 제 집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저한테도 부모님 같은 존재가 생기는 거라서 얼마나 든든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한지 아세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건 다 아주머니와 돌아가신 아저씨 덕분이잖아요. 어렸지만 저도 다 기억이 나요. 그때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저희 어머니께 도움을 안 주셨으면 아마 평생 그 인간한테 맞으면서 살았을 테고 어쩌면 어머니는 더 빨리 안 좋은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도 그 안 좋은 선택의 피해자가 됐을 수도 있고요. 제가 살아있는 거 다 아주머니 덕분이니까 이런 일로 부담스럽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아주머니는 20년 전도 훨씬 전에 제게 이것보다 더한 도움을 주셨고 저는 앞으로 하나하나 다 갚을 생각이니까요. 이제 제 가족은 저라는 청년의 말에
그동안 자식들 없어도 괜찮다고 스스로 되뇌이던 바짝 긴장했던 마음이 안심도 되고 뜨끈하게 녹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갈아서 키운 자식들은 끝내 제게 배신과 실망감만 안겨줬는데 까맣게 잊고 산 청년은 이제 저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니 천륜이라는 것에 대한 부질없음과 또 인연이라는 것에 대한 위대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네요. 저는 청년의 바람대로 청년이 마련해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그 후로 2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이사를 하고 몇 달 후에는 청년의 장모님 그리고 장인어른과 만나 식사도 했고요. 청년이 처가 식구들에게 본인에게 부모님 같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만든 자리였습니다. 지금도 청년은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절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고 당연하게 명절은 아내와 작년에 태어난 예쁜 딸까지 데리고 와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전 거의 3년을 생사도 모르고 살던 첫째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지 애미보다도 지극정성이던 아내와 처가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혼당해서 버림받았다고 너무 힘들어서 제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전화를 했더군요. 이제 와서 하나뿐인 모자 행세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말에 그저 나는 너랑 연락 끊고 나서도 네 생각 안 났고 앞으로도 안 할 거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막는 방법을 몰라서 명호에게 말했더니 제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알아서 막아주더군요. 앞으로도 제게 자식 같은 가족 같은 존재는 명호와 명호의 가족들 뿐일 겁니다. 은혜와 의리를 베풀어라. 인생 어느 곳에서든지 서로 만나지 않겠는가라는 말처럼 앞으로 내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시 되돌아올지 예상할 수 없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 제 역할에 충실하고 거짓 없이 살았다고 자부했건만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온 날이 부질없다고 좌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를 재회로 인해서 다시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자부심을 찾은 것 같아서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채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보내고 싶어도 글솜씨도 없고 컴퓨터는 켜지도 못하는 늙은이라서 용기가 안 났는데 그래도 한번 연락을 해보자 해서 명호의 도움으로 채널에 연락을 했을 때 제게 용기를 주고 전화까지 해서 제 사연을 정리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은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네요. 늘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창이자 소통의 창이 되어주는 채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